루이 15세의 비호와 퐁파드루의 주도로 오스트리아와 역사적인 동맹의 역전을 이루어낸 프랑스는 국가의 명운이 걸린 7년 전쟁에 참여했으나 대륙뿐만 아니라 식민지에서까지 모두 패배하며 책임자인 루이 15세와 퐁파드루는 민심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데요. 민심이 그와 퐁파드루에 대한 분노로 들끓는 속에 이것이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쿠데타 및 왕에 대한 살해 음모로까지 번져나가고 있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는 그의 증조부가 맞이했던 말년의 자녀들을 먼저 떠나보내는 비극까지 맞이할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으니 그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며 남은 그의 생애 속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더 남아있을까요? 60년의 통치 속에 무능과 사치로 국가를 좀먹으며 혁명의 시대를 초래한 왕의 남겨진 마지막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계속된 전쟁에서의 패배와 그로 인한 재정난, 그 외 여러 실정으로 왕의 악함보다도 무능함에 대한 백성들의 증오가 극에 달한 속에 급기야 앙리 4세 이후 150여 년 만에 왕에 대한 암살 시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다행히 루이 15세는 경상을 입었지만 백성이 자신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의 범인인 로베르 프랑스와 다미앙은 앙리 4세를 죽인 라바이약처럼 최고형인 거열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후로도 악재는 끊이지 않았고 1760년대에 들어서면 증조부 루이 14세 때처럼 그의 자녀들이 연달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장녀 엘리자베트의 죽음을 시작으로 첫째 왕세손인 루이 조제프 자비에가 죽었고, 결정적으로 그의 뒤를 이을 가장 중요한 왕세자 루이 페르디낭이 갑작스러운 폐결핵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여기에 루이 15세의 영원한 안식처였던 퐁파드루 부인이 떠나갔고, 오랜 시간 곁을 지켜준 마리아 레슈친스카 왕비마저 떠나갔는데요. 이제 그에게는 4명의 딸과 손자 루이 오기스트만이 남았으니 늙은 왕은 이제 정서적으로 의지할 데 없이 혼자의 몸이 됩니다. 이러한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제보당의 괴수라 불리는 식인 괴물이 출몰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정부에서의 괴물을 잡기 위해 군인, 포수, 일반 시민들까지 동원한 끝에 200명에 달하는 사상자를 내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왕의 생애 말년에 들어서서 그나마 의미 있는 불꽃이 미약하게나마 피어오르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재무총감 조제프 마리테레와 국무장관인 르네 니콜라드 모프를 중심으로 법복귀족들의 세습특권과 면세특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개혁과 별도로 고질적인 재정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갔고, 급기야 후임 루이 16세 때에 이르러서는 정부 수입의 46%를 이자로 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니 책임의 주체인 재무총감과 국무장관의 동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개혁은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루이 15세에게는 죽은 퐁파드르의 뒤를 잇는 새로운 애첩 뒤바리 부인이 나타났는데, 같은 평민이지만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던 퐁파드르와 달리 뒤바리의 경우 원래부터 매춘부였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신분이 낮았는데요. 당연히 교양과 지식 또한 부족했던 뒤바리는 정치의 정자도 모르기에 퐁파드르와 달리 국정에 대한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왕비의 사망으로 공석이 된 안주인 역할을 사실상 그녀가 담당했던 데다 사치가 심했고 공주들과도 갈등을 일으켰기에 말년에 루이 15세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되는 데 있어 뒤바리는 당당히 한 몫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회의감만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말년의 우울증과 공황장애, 정신질환을 앓은 루이 15세는 급기야 천연두에 걸렸는데요. 네 딸들과 뒤바리 부인은 그를 열과성을 다해 간호했으나 이미 때는 지난 상황이었고, 프랑스의 왕으로 즉위한 지 59년 만인 1774년 결국 루이 15세는 향년 64세로 결국 긴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명색이 60년을 통치한 왕이었음에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는 백성들은 거의 없었고, 그의 장례 행렬은 마치 축제와 같은 분위기를 방불케 했는데요. 그에 대한 평판이 백성들 사이에서 얼마나 안 좋았는지, 그가 임종시 내가 죽은 다음에야 될 대로 되라지라고 무책임하게 말했다는 야사가 돌아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루이 15세의 시체는 생드니 대성당에 안장되었고, 그의 왕세손 루이가 뒤를 이어 프랑스의 왕위에 오르게 되니 그가 바로 프랑스 부르봉 왕조의 제5대 왕이자 시한폭탄과 같은 프랑스의 운명을 떠맡게 되는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5세는 잘생긴 외모와 부드러운 성품에다 남다른 예술적 감각을 지닌 인물이었으나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한 태도로 이미 기울어가던 프랑스를 더욱 파국으로 몰고 간 혼군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그는 재위 내내 책임있는 주권자로서의 태도를 보이지 못했고, 그를 둘러싼 여러 파벌과 이익단체들의 눈치를 보며 끝내 모두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잃은 채 서서히 시들어갔는데요. 그는 그의 환심을 산 자들을 요직에 앉혔으나 그들이 추진하는 정책과 개혁을 제대로 지지해주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밉보일 시 책임을 씌워 해임시켜버리곤 했습니다. 더군다나 첫 번째 섭정이었던 오를레안공 필리프 2세가 선한
선왕의 유언의 효력을 파기하는 대가로 법원에 돌려준 왕령 거부권 때문에 그는 선왕에 비해 군주로서 애매한 위치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왕이 중심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프랑스의 정계는 더욱 극심한 파벌의 장이 되었고, 이들이 서로의 권력을 빼앗고 지키기 위해 비생산적 싸움만을 벌이면서 나라를 파멸로 몰고 간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 제1의 미남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상당한 미남이었으나 그만큼 호색한이었고, 유명한 퐁파드르와 디바리를 비롯해서 수많은 정보들에게 둘러싸여 평생토록 문란한 사생활과 스캔들을 양성해냈는데요. 한편 그가 정보들 못지않게 자신의 딸들을 끔찍히 사랑했기에 마치 여기에 호응하듯 장녀 엘리자베타를 제외하고는 4명의 딸들이 모두 프랑스에 남아 독신으로 평생 그의 곁에 머무르는 독특한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57년 전 루이 15세가 7살에 불과했던 1717년으로 돌아가 러시아의 황제 표트르 1세가 프랑스를 방문해 루이 15세를 접견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후진적이었던 러시아를 파격적인 서구화 정책을 통해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닦아낸 업적으로 오늘날 대제로 불리는 표트르 1세였으나 유럽 최고의 선진국인 프랑스인들의 입장에서 그의 이미지는 미지의 세계에서 야만인들을 다스리는 변변찮은 군주에 불과했는데요. 당시 이미 45세에다 2m의 초장신이었던 표트르는 7살에다 120cm에 불과했을 루이 15세를 번쩍 들어올려 그를 품에 안은 채 키스했으니 명색이 상대국의 왕에게 하는 이러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싶은 야만적 행위에 주변의 신료들은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삶의 교차점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만남을 뒤로한 채 러시아로 돌아간 표트르 1세는 8년 뒤 사망했고, 그 이후로도 루이 15세는 50여 년간 프랑스를 통치했는데요. 그렇게 후진국을 선진국으로 발돋움시킨 위대한 군주와 선진국을 후진국으로 쇠퇴시킨 두 군주의 역량의 차이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추어진 두 나라는 머지않아 비등한 관계 속에서 온갖 난세의 영웅들이 속출하는 속에 양국의 사활을 건 세기의 대결을 벌이게 됩니다. 루이 14세의 증손자로 태어나 일찍이 가족들을 여의고 죽음의 위기를 이겨낸 끝에 결국 프랑스의 왕위를 거머쥐었으며 60년의 통치 속에 무능과 사치로 국가를 좀먹으며 혁명의 시대를 초래한 왕의 이야기는 바로 여기에서 끝을 맺으며 이제 그의 손자 루이 16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